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에는 934강 할게요. 934강. 공매 특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압류공매, 신탁공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압류재산공매, 신탁재산공매. 그리고 이제 이번이 6편이거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 거예요. 1월 24일 날 하는 그 오프라인 특강 15분 다 찼습니다. 사실 한 분, 두 분이 좀 오바될 것 같긴 해요. 오바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다 마감이 된 상태고요. 신청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은 항상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 강의 내용에다가 공매 비밀 요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좀 이게 공매가 사실은 좀 양이 많은데 지금 제가 교재를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페이지 수가 한 60페이지 되더라고요. 이게 A3 용지니까 실질적으로 압축하고 꼭 공매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거 교재 하나면 공매는 100% 제가 자신하건데 100%다 마스터합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자, 이번 시간에 934강 뭘 볼 거냐면 이제 쭉쭉쭉 빨리 볼 거예요. 지금 여기 페이지 수가 27페이지인데 물론 이제 공개 안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개 안 할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공개할 거고요.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볼 게 이제 압류재산 매각 공고문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 매각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별 공고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볼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들 한번 다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신탁재산 매각 공고문을 보면 특히 이제 신탁재산에 보면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액보다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가격이 높게 시작돼요.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억 2천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맨 위에 시작하는 게 감정평가액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로그인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들어가서 좀 여기에 그죠? 부동산 홈에서 매각 클릭하고 그죠? 매각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압류재산인지 압류재산 공매인지 신탁 재산 공매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헷갈려가지고 돈을 많이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진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어디 방송에서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몇 번이고 이렇게 해드린 사람 없죠? 자, 그러면 먼저 압류재산 매각 공고를 본다고 했잖아요. 압류재산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볼까요? 요거 클릭하면 자, 압류재산 공매는 여기 해당 공고보기 있죠. 해당 공고보기 전체 공통인 압류재산 공매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고문은 이거 보면 돼요. 그죠? 압류재산에서 공고문을 이거 보면 돼요. 그런데 신탁재산에서 어디서 본다겠어요? 신탁재산 공고문은 아이고 그냥 처음으로 갈걸. 신탁재산 공고문은 어디서 본다고 했습니까? 내가 클릭하고 신탁재산 공고문은 여기서 보면 되죠. 여기서 기타 일반 재산에서 보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신탁재산에서 공고문 보는 방법은 클릭하고 그럼 신탁재산 물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없잖아요. 그럼 해당 공고보기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해당 공고보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공고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공고라고 떠 있는 게 있어요. 공고라고. 여기 있네. 뭐 개재형 해서 이제 입찰 공고 및 입찰 유의사항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하셔서 이게 바로 해당 공고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다. 그죠? 모르시면 저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는 매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공고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유심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조심할 것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빨리 진행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압류산 공고물을 제가 한번 떠와봤어요. 그죠? 여기 압류산 공고, 공매 공고 쭉 읽어보면 돼요.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공고문, 압류재산 공고문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죠? 공매 공고문은 국세직승법 용어로 작성되었으며 본 공매 공고문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관련 법령 우리 공사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요거요.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뭐 경매나 똑같습니다. 압류산 공매 이렇게 뭐 길게 써있지만 똑같아요. 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등록해서 그 다음에 공매 예전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뭐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청인 결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금 납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대금 납부는 낙찰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 낙찰 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매, 압류 공매의 공통적인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매재산 명세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 예정 가격, 그 밖에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죠? 나열해놨어요. 뭐 입찰의 취소, 공매재산 인도 및 명도의 책임, 부동산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며, 그 다음에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 요것도 역시 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는 모두 마수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말소 그진 등기 이하는 다 소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등기필정 수령이 발생되는 우편료 우편료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대요. 부담하면 되죠. 뭐 우편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또 입찰 제출 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매각 결정 기일 나와 있고요. 배분 요구 종기일 나와 있고 다 표기돼 있어요. 여기 다 안내돼 있습니다. 다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압류 공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방송하시는 분들 제발 압류 공매인지 신탁재산 공매인지 그것 좀 구분하세요.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하고 신탁재산 공매하고 유치권 법정기상 유치권 해결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들. 특히 신탁재산 공매에서 인터넷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이상하게 잘못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한 3일 전에 네이버를 검색해 봤거든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압류재산 공매의 유치권하고 신탁재산 공매의 유치권하고 틀리거든요. 달라요, 내용이요. 그런데 구분도 안 해놓고 써놓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딱 그거 읽고 돈 떼기 딱 좋아요. 좀 안타까운 좀 현실인데 어쨌든 제 강의 좀 들어보십시오. 교재 있으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서 이제 공매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어쩌고저쩌고 채권 신고표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경매하고 똑같아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 뭐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목록에 표시해야 되고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도 목록에 표시해야 되고 공매재산에 대한 자료 제공 내용 및 그 기간도 표시해야 되고 7일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파란 딱지 있죠. 파란 딱지. 재산명세서 그거 보여드렸죠. 거기에서 모든 권리비심이 끝난다. 이것은 매각 7일 전에 뜨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각 7일 전에 뜹니다.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간단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압류 공매도 공유자 우선 매수 되죠. 그죠? 배우자 우선 매수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똑같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죠?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그죠?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면 돼요. 나머지 이제 기타 사항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도 가능하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차순위 매수 신고 조건은 아이고 눈에 뭐가 들어갔나? 매수 신청 가격에서 공매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 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차순위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 결정하지 않고 공매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 신청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죠? 요 조건에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없죠. 매수대금의 차익 납부 신청,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의 취소, 그죠? 매각 결정의 취소는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빨간 걸로 좀 써놨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매각 결정, 특히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하는 것은 똑같죠.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죠? 매각된 경우, 그죠? 매각된 경우에 당연하죠. 경우에도 똑같잖아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16번에 항상 16번의 주의사항은 한 번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16번의 주의사항은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어. 물론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경매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라. 그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 이거 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면 시간 낭비니까 꼭 한번 요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안내해가지고 압류재산은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경매하고 똑같으니까 압류는. 아니 압류공매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된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고객지원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크게 두 개 좀 나온다겠죠? 압류 공매 신탁재산 공매 이렇게 나누죠. 압류재산 공매 신탁재산 공매. 그러면 아까 지금은 현재 압류재산 공고문을 받죠. 압류재산 공매 공고문을 받죠. 봤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신탁재산 공고문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신탁재산 공고문. 자, 볼게요. 자, 신탁재산 공고문 한번 볼게요. 제가 물건 관리 직접 한번 실습해야 되겠죠?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아무거나 한번 여러분들 그냥 공부 차원에서 자, 그럼 검색하려면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이 물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신탁재산 공매니까 어디를 클릭해야 돼? 해당 공고보기를 클릭하면 되죠. 공고보기 클릭하면 맨 밑에 내리면 공고안이 나온다겠죠, 여기. 몇 가지 뭐 파일이 있긴 한데, 자, 몇 가지 파일이 있죠. 근데 여기 공매 공고안, 요거. 매매 계약서는 당연히 왜 신탁재산 공매는 매매하고 똑같으니까 신탁회사에서 지정한 매매 계약서대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매매 계약서예요.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매 공고안을 볼게요. 공매 공고안을 딱 보면 자, 열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뭐 공매 대상 물건 뭐 301호부터 602호까지 쭉 매각하겠다. 그죠? 뭐 회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부분 이렇게 뭐 12월 29일 9시부터 뭐 10월 31일 이렇게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4차 이거 뭐 한 달이면 끝나네. 그죠?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경매보다 엄청 빠르죠? 공매하셔야 된다니까. 공매하셔야 돼요. 공매 장소, 온비드 인터넷상에서 하겠죠. 공매 방법, 경쟁 입찰이죠. 그죠?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 매각 입찰 금액의 10%. 그죠?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일 영업일 내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쭉 보고 소유권 이전 뭐 매수인 책임으로 다 한다. 그렇게 그런 내용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위상 쭉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특강에서 얘기할 겁니다. 특강에서 얘기할 거예요. 특강에서 얘기할 거니까 특강 때 여러분들 그때 한번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뒤로 한번 볼까?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입찰 이력을 한번 볼게요. 입찰 이력을 보면 뭐 옛날에 유찰됐고 유찰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건 정보에서 여기 이제 입찰 정보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입찰 일자가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최저 입찰가가 2억 100이네? 2억 11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볼게요. 감정평가서 금액은 얼마야? 아유, 이걸 안 열어도 되는데.
에이. 감정평가 금액은 1억 8,300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감정평가 금액은 1억 8,300인데, 지금 여기 최저 입찰가는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2억이 넘죠? 2억, 아까 300인가? 2억 100인가? 감정평가보다 높게 신탁재산 공매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지 소유자나 우선수익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이 가격에 속지 마십시오. 이 가격에 절대 1회차 이 가격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정평가서가 좀 중요한 거니까 감정평가서 금액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 가격부터 이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감정평가 금액이 이 가격이나 이 가격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10%더 높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경매하고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이게 약간. 그죠? 그러니까 한 뭐 적당한 가격 조정해가지고 요것도 좀 주의사항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특강 때 오면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집행기관별 공고문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토지신탁에서 파는 것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영천지사에서 파는 것도 있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파는 것도 있고 공주신용협동조합에서 파는 것도 있고 무궁화신탁 그죠? 그 다음에 하나자산신탁에서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우리은행 뭐 한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그런 데서 팔죠. 당연히 팔죠. 그죠? 아니면 무슨 학교법인, 영남학교법인,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학교법인, 아니 서울 뭐 그런 뭐 사립대학교 왜 그렇게 파냐? 이게 신탁을 왜 공매를 통해서 왜 파냐? 일반 사람하고 수익에 가면 뭐 싸게 줬네 비싸게 줬네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어떤 특혜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에 아니면 또 이제 큰 어떤 그런 업체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이런 공매를 통해서 많이 매각합니다. 뒷얘기가 안 나오게 특혜 시비가 없도록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는 벌써 20분이 가네. 자, 공매 권리 분석. 저번 시간 다 했어요. 말소 기준 등기 파악하고 일단은 그죠? 요것은 압류재산 공매니까 압류재산 공매고 여기는 신탁재산 공매고 그죠? 자 먼저 말소 기준금리를 파악해야죠. 그죠? 임차인이 말소 기준금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선순위라면 법정일과 비교해서 그죠? 배당 금액을 따지면 되고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 요구했는지 요거 따지면 이게 다예요. 거의 다 그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 공매는 일반 매매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신탁 등기를 파악해야 되고 그죠? 제일 먼저 할 게 이게 공고 확인이죠. 제일 먼저는 공고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탁 등기일도 파악하고 신탁 등기 이전의 권리인지 신탁 등기 이후의 권리인지 파악하고 그죠? 신탁 등기 이전이라면 인수, 신탁 등기 이후라면 승낙을 받았는지 수탁자 우선수익자 승낙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신탁 등기 이전이라도 소멸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를 잘 봐야 돼요.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보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잔존 재물을 파악하라. 신탁 업무라든가 공고문을 잘 봐야 돼요. 뭐, 1, 2, 3, 4편에 다 해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뭐 2000년, 2000년, 2008년 여기 1993년이 있네. 1993년 요게 말소 기준 권리죠. 요게 말소 기준 권리 제일 빠르니까 그죠? 여기 이제 등기된 날짜 중에서 제일 빠른 거니까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가압류가. 그러면 이 이유는 다 소멸이죠. 그러면 가압류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 봅시다. 임차인이 어디 있어? 차 땡땡님이라고 여기 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뭡니까 이게 2023년 10월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학력 있어요 없어요? 대학력 없죠? 대학력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이잖아요. 소멸이죠? 맞죠? 자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그럼 볼게요.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말소 기준 권리가 탈락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탈락이 얘가 말소 기준 권리죠. 이거 그죠? 말소 기준 등기일이 2023년 8월 21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인이 여기 있네. 임차인 요거
2017년 여기 나와 있어요. 2017년 6월 30일.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은 이 말소 기준금리보다 빠르죠? 일단 빠르죠? 그죠? 빨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죠? 인수지요 일단은. 그러면 자, 근데 이 사람이 배분 요구를 안 했어. 배분 요구를 안 했어요. 그죠? 임차인이 배분 요구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인수잖아요. 그죠? 인수. 이렇게 보는 거죠.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경매하고 똑같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죠. 보증금 9천이랍니다. 보증금 9천이래요. 구두에 의한 진술이래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전입세 준데 이것도 한번 등기부가 비교해보고 제가 이제 우리 그 경매에서 이 가장임차인 찾아내보고 제가 말씀 수없이 드렸죠. 그죠? 이거 이제 그렇게 찾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선 법정기일이 언제입니까? 제일 빠른 법정기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22년하고 21년이니까 21년이 이게 더 빠르죠. 법정기일. 이게 법정기일이죠. 만약에 임차인이 배분 요구했다면 이 법정기일하고 비교하면 되죠. 아까 임차인은 2017년에 했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이 법정기일이 나중에 배당받는 거죠. 그죠? 배분 요구했다면 뭐 배당받고 없어지겠죠. 그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기타 유의사항도 한번 보셔야 돼요. 기타 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분권은 주민등록등재상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뭐 그 임차보증금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의 재산 공매의 권리 분석 간단해요. 임차인 분석하고 배분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등기부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계약 조건 확인. 아까 그 공고문 있죠? 대부분 다 공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교재 몇 가지 더 좀 세세한 것들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교재 이제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 보여드릴 거고요. 자, 권리 분석 방법 두 번째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또 쓰는 거예요. 그죠? 뭐 어차피 경매는 인수지휘와 소멸주의, 그죠? 매각문건 명세서, 현황사서, 감정평가서 보고 이제 권리 분석하면 되고, 압류 공매 권리 분석 필수 서류는 등기부등본, 공매단 명세서, 전입세대 확인서, 공매 공고문, 감정평가서. 그런데 이제 신탁재산 권리 분석은 뭡니까? 인수지휘가 원칙이죠. 매매니까 다 인수입니다. 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공고문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죠. 얘는요. 그죠? 공고문이 법인 거예요. 공고문에서 지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매수인 책임으로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 책임으로 하되 오프라인 특강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지만 인수할 게 있고 안 해도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소특공 보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말소 기준기는 없죠. 사실은 신탁 자산 공매에서는 재산 공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박영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없지만 신탁 등기 시점을 신탁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르시면은 저번 강의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 적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권리 분석 방법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거 다 못하고요. 이건 뭐 요것은 뭐 이제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는 똑같습니다.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대지권 미등기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만 용어가 우리는 경매 기입등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치권 같은 경우 특히 유치권 같은 경우 특히 경매 기입등기부터 점유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압류 재산 공매는 공매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뭐 똑같은 거잖아요. 공매 공고일이나 그죠? 경매 기입등기일이나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아. 용어만 다를 뿐이지. 공매 공고일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요, 신탁재산 공매로 오면요 내용이 180도 달라집니다. 내용이 180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신탁재산 공매 공고일을 기준 이전부터 점유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개하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하수예요. 하수라고요. 왜? 제가 여기 나중에 이제 뭐 몇 개 가리긴 했지만 신탁재산 공매는요 말 그대로 매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매매잖아요.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신탁재산 등기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탁재산 등기일 이후에 이 위탁자가 돈을 제대로 안 내면 우선수익자가 이걸 공매를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탁재산 매각 공고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탁재산 매각 공매 공고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도. 이 날도. 이 날도 중요하고 이 날도 중요해요. 왜 사람들은 이걸 구분 안 하죠? 제가 그래서 큰 돈 버시려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신탁재산 등기일은요.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냐면 제가 일부는 말씀드릴게요. 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오프라인 강의 때 오시면 말씀드릴 거지만 이것은 기존에 아파트가 있어. 아니면 기존에 주택이 있어요. 그죠? 기존에 주택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위탁자가 있고 여기는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탁사. 그죠? 그러면 이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가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여기를 뭐 공사를 해버렸다? 근데 여기다 유치권 주장한다? 이거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그죠? 이게 나눠서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신탁재산 공매로 넘어오면요. 그죠?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려고 다 가려놨는데 솔직히 밑에 쭉 이제 다 가려놨거든요. 이렇게. 신탁재산 공매로 넘어오면 좀 조금 몇 가지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요걸 일단은 제가 안 없애볼게요. 자, 이것만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나머지는 공개 못 해드리고요. 자, 압류재산 공매는 공매 공고일 이전에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압류재산 공매는 맞잖아요. 근데 신탁재산 공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축 현장이냐 아니면 기존 건물이 있었냐 이걸로 나눈다니까요. 신축 현장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시행사냐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이냐 담보신탁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유치권이. 그죠? 기존 건물의 신탁재산 공매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신탁한 경우는 신탁 등기 이후에 신탁사 허락 없이 뭐 불법 개조한다든가 유탁자가 지 마음대로 그러면 이것은 유치권 성립 안 돼요.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그런데 이 경우도 좀 많이 나오고요. 이 경우도. 두 번째 경우는 신축 현장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뭐 그런 다세대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게 큰 돈 낸다니까요. 여러분들 관리형 토지신탁이 뭔지 담보신탁이 뭔지 아십니까? 관리형 토지신탁은 그죠? 관리형 토지신탁은 결론만 얘기하면 관리형 토지신탁은 직접 신탁사, 그러니까 수탁사죠. 신탁사가 바로 수분양자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있잖아요. 위탁자가 있고 여기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우선수익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선수익자가 은행. 그죠? 담보신탁은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한테 넘어갔다가 수분양자한테 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수분양자한테 가는 형태를 취하여 이 관리형 토지신탁은 바로 이 수탁사에서 수분양자한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이 담보신탁은요. 위탁자를 거쳐서 수탁자에게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를 취해요. 그러면 유치권을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채권 압류 뭐 가압류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원리도 모르고 이게 소멸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큰 돈을 날릴 수 있지만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때 오신 분들은 정말 수억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신탁부동산, 신탁재산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든 뭐 TV 방송, 뭐 유튜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반절 한 70%가 다 이상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딱 돌리기 좋습니다. 신탁재산 공매에 대해서 유치권 설명하신 유튜브 분들 계시면 저는 그분들한테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고 내리시라고. 진짜로 위험하다고, 큰일 난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탁공매 시 유의사항 여기 교재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뭐 경매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는 신탁공매니까 신탁재산 공매고요. 자, 어차피 교재 이제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때 오신 분들은 제가 5일 전에 다 교재 송부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요것만이라도 검토하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이제 그죠? 당연히 소유권을 잔금을 먼저 낸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죠? 잔금을 먼저 낸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매와 경매에서 임차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가려놨는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공개하는 겁니다.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그죠? 특별한 사항은 없고 뭐 압류 효력이 소액 임차인 뭐 최우선 변제 아시죠?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여기는 신탁 재산 공매니까요. 신탁 재산 공매, 여기는 압류 재산 공매. 그다음에 여기는 법원 경매. 자, 그럼 볼게요. 이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압류 효력 및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적용은 어떻게 하냐? 압류 효력인 경매 기입 등기 된 때, 그죠?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들어오면 소액 임차인 다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압류 재산 공매 효력은 등기부에 최초로 압류한 날이 되겠죠. 압류 효력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매 공고 등기 전에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탁 재산 공매에서는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죠. 그렇지만 신탁 등기 이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신탁 등기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 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신탁 공매 시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도 내야 됩니다. 매매니까 당연히 그죠? 그죠? 부가가치세 뭐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인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법 대 상가임대차법 요건 뭐 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그죠? 요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요것은 경매하고 똑같은 거니까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마찬가지죠. 최우선 경매 그 다음에 요거 압류 재산 공매 그 다음에 요것도 신탁 재산 공매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차순위 우선 매수 다 가능하고 그죠? 직시항고는 경매만 있는 거죠. 이 경매만 있는 거예요. 직시항고는.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는 없고 당연히 신탁재산 공매도 없죠.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공매라든가 경매 이것은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야 되겠죠. 조합원의 지위도 확인해야 되고 그죠? 조합원의 지위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는 언제입니까? 관리처분 인가시죠? 재건축 지역에서는요. 재건축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시가 조합원 지위를 얻는 시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반드시 배분 요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선순위 전세권이 배분 요구를 했는지 배분 요구를 안 했는지 그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배분 요구가 없으면 마스터 기준 등기가 됩니까? 이게 이제 선순위 전세권이거든요. 이게 선순위 전세권인데 여기 보면 배분 요구가 없어요. 그럼 이건 마스터 기준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이 둘 중에서 이게 등기가 돼 있는 날짜 중에서
빠른 게 얘인데 얘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마스터 기준 등기가 되겠죠? 그죠? 경매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금, 토지거래허가, 농지 자격증명. 경매는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미제출 시에는 잘못하면 보증금 못 수당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틀린 점이 요거예요. 틀린 점이. 압류재산 공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 못해도 보증금은 몰수 안 당합니다. 그죠? 매각 결정까지 제출해야 되고 단 농지위원회 심의를 얻는 경우는 요런 절차를 거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신탁재산 공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농지 자격 요건, 세금 등 확인해야 되죠. 토지거래가 받아야 됩니다. 농지 자격증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건물 가격이 10% 부가세 납부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도 당연히 부가세 10% 납부해야 되고 그죠? 오피스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업용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뭐 토지거래 허가는 다 구분해드렸으니까 말씀드렸죠. 압류재산 공매나 법원 경매나 토지거래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 관한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지신 아니 신탁재산 공매에서는요. 토지거래가 받아야 당연히 왜 매매니까 매매는 토지거래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신탁재산 공매는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받아야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어차피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라.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아까 감정평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은 대부분 감정평가서대로 가격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신탁재산 공매에서는 그죠? 신탁재산 공매에서는 뭡니까? 감정평가가 있다면 감정평가보다 약간 높게 시작하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배분요구 똑같아요. 경매나 압류상 공매와 똑같아요. 여기 임차인이 이렇게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이에요. 그죠? 아이고 한 40분 강의하다 보니까 목이 샜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권리들을 다 인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권리를 포기하면 그죠? 권리를 포기하면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 안 하고 소멸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경매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임차인이 두 명인데 임차인 배분요금이 채권용의 사례 배당요구 이내에 반드시 배분요구 해야 된다. 요거 두 명이 임차인이지만 쫄지 마시라. 한 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한테 승계받은 임차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허그지 허그. 자, 그 다음에 입찰 방법은 현장 입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이제 입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장 가고 싶으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각 조건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꼼꼼히 보시면 돼요. 자, 채권별 배분 순위라고 있는데 요건 뭐 특별히 다 아시는 거예요. 채권별 이제 배분 순위가 있는데 1순위 뭐 강제 집행, 그죠? 공매 집행 비용이죠. 2순위 뭐 임금 채권, 뭐 3순위 뭐 당해세, 그죠? 지금은 이제 3순위하고 당해세하고 3순위 이런 사람 이름 같네. 3순위하고 그죠? 이 당해세하고 임차인의 당해세 어떤 법정 기일과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죠. 이게 2000 몇 년부터 바뀌었더라. 2023년 2023년 바뀌었나요? 2023년에 바뀌었죠? 2023년 4월 1일자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분 이제 보면 되고 다시 제가 좀 강조를 해놨는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그죠?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맞죠?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주택임차 보증금에 우선 변제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3년, 2023년 4월 1일부터네요. 저도 좀 잘 몰라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뭐 간단한 다 아시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확정일자잖아요. 그죠? 법정 기일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배상 당연히 받겠죠?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법정 기일보다 늦으면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되 우선 변제권은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그죠?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면 대항력만 있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두 번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라는 것은 뭐 그 물건에 부과된 세금이죠.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있는데 주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당해세를 보면 여기 있잖아요.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요게 바로 당해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당해세 법정기일 2024년이네요. 비교하면 되시겠죠? 요거하고 이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고 써있는 게 당해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당해세는 뭐가 될까요? 당해세는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요게 당해세일 95,000원 요거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다음에 주의사항 뭐 이제 조세채권 배분세 이건 뭐 알 필요 없고 그죠. 공매와 경매 동시 진행 시 누가 소유권을 먼저 획득하느냐. 공매와 경매 누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평균 공매가 더 싸게 산다.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공매 물건도 있죠. 뭐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탁재산 중에서도 금융기관 및 뭐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제 나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 때 강의할 거예요. 그죠? 이것을 과연 인수할까? 이것 때문에 엄청 싸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근데 15건에서 20건 중에 한 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온라인에서 오픈할 사항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토지신탁인지 비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것도 오프라인에서 지금 할 겁니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다 가려놨습니다. 가려놨고요. 공고문 아까 분석해드렸죠. 대부분 이런 내용들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리진 내용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더 여러분들이 쭉 이제 공고문 다 읽어보시면 돼요. 공고문 읽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가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려놓은 것들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께 정말 대박을 선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꼭 이번에 오프라인 오신 분들 공매에 대해서 공매 공고문이라도 한두 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공고 이게 이제 온비드 화면을 자유롭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부분 판례 제가 몇 개 올려놨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공매는 압류상 공매든 신탁재산 공매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관 공매 물건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요 강의 제가 좀 이렇게 성의 없이 마지막에 한 것 같지만 어차피 제가 1편, 2편, 3편, 4편에서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개 못하는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11월 24일 날 오시는 여기 아니 11월 30일 요때 1월 24일 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은 여기 공매 비밀을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11월 30일 날 강의 내용 아시죠? 여기 플러스 요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 화면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좀 이번에 15분 다 마감됐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매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공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공매가 경매 기본초 지식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는 공매를 추천합니다. 저도 올해는 공매를 가지고 돈 좀 벌어볼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입찰하면 한 2, 3천 벌 건 많아요. 소액으로 2, 3천 벌 건 쑥 갑니다. 경매보다 더 진짜 제가 볼 때는 베스트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공매 특강을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어렵지 않죠. 권리 분석. 그죠?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유치권에서 쓸데없이 이제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시는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런 구분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확한 법리나 아니면 정확한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 좀 오늘 좀 강의가 길었죠?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